연금이 부부 합쳐 월 300만 원, 통장에는 4억 원. 이것만 들으면 누구나 노후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40해를 한 회사에서 일하고 정년퇴직을 한 뒤 경기도의 번듯한 단독주택에서 유유자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퇴직금도 두둑이 받았고 오랜 세월 한 푼 두 푼 모아온 저축과 합치니 꼭 4억 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부부 연금도 매달 300만 원이 또박또박 들어왔고요. 누가 보아도 노후 걱정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75이 된 지금 제 손에 남은 돈은 정말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이토록 넉넉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노후 파산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제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노후의 돈 문제로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이라면 부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알아두기만 해도 피할 수 있는 함정이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럿 숨어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기회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후의 삶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65세 한 건설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입사한 뒤로 40년간 현장 감독으로 묵묵히 일했고 마지막에는 임원 자리까지 맡았지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2억 원, 거기에 현역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저축이 또 2억 원, 합쳐서 4억 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쥐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 위에 손수 지은 집이었지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300평 남짓한 땅에 건설업계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꿈에 그리던 집을 지었습니다. 널찍한 네 칸짜리 구조의 거실은 15평이 넘었고 정성껏 가꾼 마당, 차를 3대나 댈 수 있는 주차장까지 갖춘 집이었습니다. 제게 그 집은 그야말로 인생의 집대성이라 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아내 정수님은 저보다 2살 아래인 73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줄곧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지요. 부부연금을 합치면 매달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제 몫이 200만 원, 아내 몫이 100만 원이었죠. 이만한 조건이면 누구라도 안심할 겁니다. 저 자신도 사치만 부리지 않으면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취미인 골프도 일주일에 2번은 즐길 수 있었고 차 유지비도 문제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날씨 좋은 날이면 골프장으로 향했지요. 아내와 동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는 날도 많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그토록 바빴던 지난날과는 딴판으로 시간만큼은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골프 친구들과 한 달에도 몇 번씩 라운딩을 돌고 돌아오는 길엔 클럽하우스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러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백화점까지 나가 장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부부가 각자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다가도 저녁이 되면 자연스레 한 식탁에 둘러앉던 잔잔하고 충만한 나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4억 원이라는 저축이 있다는 안도감은 제게 큰 마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혹여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부가 오랜 세월 그려온 이상적인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이 평온한 삶이 송두리째 뒤집히게 되리라고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비친 건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때 45이던 지훈이는 평소 좀처럼 본가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건 무척 드문 일이었지요. 현관문을 여니 지훈이의 표정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고 어딘가 막다른 곳에 몰린 듯한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온 지훈이는 소파에 앉기는 했지만 좀처럼 본론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오고는 걱정스레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로부터 10분쯤 지나서야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IT 관련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훈이는 분명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안정된 직장을 떠나 창업을 했다니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자 지훈이는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다고 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손댄 건 스마트폰 앱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동네 음식점과 손님을 이어주는 매칭 앱을 만들려 했던 겁니다. 가게는 손쉽게 정보를 알릴 수 있고 손님은 가까운 곳에 평판 좋은 가게를 금세 찾을 수 있다. 그런 서비스를 목표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첫 1년은 순조로웠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래머 3명, 디자이너 1명을 고용했고 앱의 완성도도 꽤 높았지요. 하지만 비슷한 앱은 세상에 이미 수두룩했습니다. 대기업이 만든 유사 서비스에는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인지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이용자가 늘지 않으니 음식점들도 등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거기서 포기하지 못하고 광고비 5천만 원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한때 내려받은 수는 늘었지만 꾸준히 써주는 이용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앱 개발에 8천만 원, 광고비에 도합 9천만 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에 3천만 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통틀어 2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거래처에 줄 미지급금이 3천만 원, 직원 밀린 급여가 2천만 원, 빚이 모두 1억 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회사를 접기로 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아들이 1억 원이나 되는 빚을 짊어지고 있었다니. 왜 진작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미로서 견딜 수 없이 가슴 아팠던 것이겠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마. 1억 원 아버지가 내주마. 지훈이도 아내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큰 돈을 너는 내 아들이다. 자식이 곤경에 처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아버지에겐 4억 원의 저축이 있다. 1억을 내줘도 3억은 남는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도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1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막다른 곳에 몰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도 벌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평생 후회할 일이 될 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가 홀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도 부모로서 잠자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찾아 지훈이의 빚을 전부 갚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4억에서 3억으로 바뀌던 순간 현실의 무게가 묵직하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 앞에 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대신 갚고 나서 반년쯤 지났습니다. 이 무렵부터 저는 통장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억이던 잔고가 2억 9,700만, 2억 9,400만, 2억 9,100만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의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줄기 시작한 잔고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에 조용히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실은 저희 집 살림은 정년 퇴직 직후부터 이미 적자 체질이었습니다. 연금은 부부 합쳐 월 300만 원, 한편 매달 지출은 350만 원을 넘었습니다. 빼고 나면 매달 50만 원, 한 해로 치면 600만 원의 적자였지요. 어째서 그토록 지출이 컸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 번듯한 집의 유지비였습니다. 재산세만 한 해 400만 원, 화재보험료의 마당, 손질비용, 외벽, 도색, 설비 수리 비용까지 합치면 집을 유지하는 데만 한 해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달로 환산하면 약 80만 원이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셈이었지요. 거기에 식비, 공과금, 의료비, 기름값, 그리고 제가 낙으로 삼던 골프 비용까지 더해지면 순식간에 350만 원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적자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해 600만 원 적자라면 3억이 있으니 50년은 버틴다. 설마 125까지 살지는 않겠지. 그렇게 낙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겐 마음 한구석에 든든한 보루가 있었습니다. 정 어려워지면 이 집을 팔면 된다는 생각이었지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은 입지도 좋고 건물 상태도 나쁘지 않으니 제법 값을 받고 팔 수 있으리라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불안의 씨앗은 여럿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해 600만 원 적자로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분명 늘어갈 테고 간병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영이 아니었습니다. 적자 폭이 언제까지나 600만 원에 머무른다는 보장은 없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보탠 일 억이 빠져나가고 매달의 적자로 잔고가 또 깎여나가는 사이 제 안에서 돈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예전엔 신경도 쓰지 않던 몇백 원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프 횟수도 주 2번에서 주 1번으로 줄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눈치를 챈 건지 안 해도 외식을 줄이고 장 보는 양을 줄이는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그런 초조함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75이 다 된 몸으로 이제 와 일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그 초조함이 날로 깊어질수록 제 판단력은 조금씩 무뎌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초조함이
저를 다음에 커다란 비극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초조함을 키워가던 제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건설회사 시절 동료였던 강만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실은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반가운 목소리에 저는 경계심보다 친근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강만호가 꺼낸 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남아의 한 신흥국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를 놓는다는 것이었지요. 투자액은 2억 원입니다. 현지는 물가가 싸서 한국이라면 5억은 할 물건을 2억의 손에 넣을 수 있어요. 게다가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인이나 서양 사람에게 세를 놓으니 연수익률이 20%. 그러니까 해마다 4천만 원의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셈이지요. 강만호의 설명이었습니다. 20%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시대에 연 20%라니 파격적인 숫자였으니까요. 강만호는 거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현지 경제 성장이 눈부셔서 부동산 값도 우상향이에요. 몇 년 뒤에 팔면 2억짜리 물건이 3억, 4억이 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대형 개발사와 한국 업체가 손을 잡은 프로젝트라 관리 체계도 완벽하고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마음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해마다 4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면 매달 50만 원 적자는커녕 한 해 600만 원 적자가 깔끔히 사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한 해 3,400만 원의 흑자가 나는 계산이었지요. 아들 일로 줄어든 1억도 채 3년이 안 되어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이라니 위험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묻자 강만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위험이야 있지요. 하지만 이거는 특별합니다. 저 자신도 이미 투자했고 우리 둘 다 아는 지인도 몇 분 들어와 있어요. 강만호는 현지 사진과 자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번듯한 아파트 외관이 찍혀 있었고 건설업계에 몸담았던 제 눈으로 보아도 건물의 품질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제 속의 몫으로 형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홀로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오래 일한 경험 덕에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만호는 회사 시절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 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 가진 현금 자산 3억의 3분의 2에 해당했습니다. 만에 하나 실패하면 노후의 생활 설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맙니다. 아내에게 상의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내는 견실한 사람이라 이런 위험한 이야기엔 반드시 반대할 게 뻔했지요. 아들 일로도 처음엔 걱정했었고 이번에도 분명 그런 위험한 짓은 그만두라는 말이 돌아올 게 빤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매달 적자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저축은 바닥나고 만다. 무언가 손을 써야 할 때가 온 것도 사실이다. 사흘을 고민한 끝에 저는 강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사장, 그건 부탁하네. 그러십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님이라면 안심이지요. 절차는 놀라우리만치 간단했습니다. 지정된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요. 나머지는 강만호가 전부 대행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송금을 마쳤을 때 통장 잔고는 1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심장이 쿵쾅거렸다고 지금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걸로 노후의 불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한 달 뒤 약속대로
333만 원이 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한 해 4천만 원을 12로 나눈 금액이었습니다. 2달째도 석 달째도 어김없이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매달에 적자 50만 원이 사라지기는커녕 280만 원의 흑자였지요. 아내도 이번 다른 살림이 넉넉하네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물론 투자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만호 말이 맞았어. 하길 잘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가 되자 입금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강만호에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갈 뿐이었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저는 인터넷에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의 피해 사례가 줄줄이 나왔던 겁니다. 처음 몇 달은 배당금을 지급해 믿게 만든 뒤 그 다음엔 연락을 끊는다. 지인의 소개라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화면에 나열된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불꽃처럼 비쳤습니다. 황급히 강만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옛 직장에 문의해도 강만호는 이미 퇴직했고 연락처도 알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2억 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아도 잔고는 1억 원 그대로, 석 달 동안 받은 배당금 1,000만 원을 빼더라도 실질 1억 9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아들 지원에 1억, 투자에 1억 9천만, 합쳐서 2억 9천만 원이 불과 몇 해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75세 이르러 저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사흘 동안 저는 홀로 끙끙 앓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2억 원을 잃었다니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매달의 살림을 관리하는 건 아내였으니까요. 통장 잔고가 크게 줄어든 걸 머지않아 알아챌 터였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마침내 각오를 굳혔습니다. 여보, 실은 할 이야기가 있어. 그 한마디를 입에 올리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저는 지금도 그때의 긴장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강만호에게서 온 전화 이야기, 해외 부동산 투자에 2억 원을 쏟아부은 일, 처음 석 달은 배당금이 들어왔지만 넉 달째부터 연락이 끊긴 일, 그리고 그것이 사기였다는 일, 전부 숨김없이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눈에 보였지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그런 큰돈을, 그것도 정체도 모를 투자에, 저는 이대로 노후가 불안해서라고 답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불안하다고 왜 내게 한마디 상의를 안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아내의 말은 어디까지나 옳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들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아내는 그렇게 말머리를 떼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라요. 우리 노후를 위한 소중한 돈을 내가 모르는 데서 멋대로 써버린 거잖아요. 45해의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토록 감정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분노가 너무도 격해 말을 잃었습니다. 남은 일럭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집을 팔면 제가 그렇게 답하려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집은 당신 아버님께 물려받은 소중한 땅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걸 내놓아야 할 지경으로 어째서 당신 스스로를 몰아넣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밝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실망했어요. 한순간 말을 삼키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있는 게 괴로워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아내를 잃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손맛, 아내의 웃음, 무심한 일상의 대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보 부탁이요. 이혼만은 제발 참아주오. 하지만 이대로는 서로 불행해질 뿐이에요. 그 후로 사흘간 저희 부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나날,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없고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집 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를 두고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사흘이었다고 떠올립니다. 돈을 잃은 괴로움보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와의 사이에 생긴 깊은 골이 훨씬 더 사무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의 얼굴을 보아도 예전처럼 잘 잤소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오른 음식도 맛을 모를 만큼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밤에 이불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본 채 몇 시간을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초한 결과라고는 해도 그 고독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아내가 외출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오? 라고 묻자 잠깐 알아볼 게 있어요. 라고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 정말로 이혼 서류라도 받으러 간 건 아닐까? 그런 최악의 상상이 머리를 스쳐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무언가 서류가 쥐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걸 좀 봐요. 내민 건 부동산 중개소의 감정서였습니다. 거기엔 우리 부부가 사는 집의 감정가가 적혀 있었지요. 땅과 건물을 합쳐 5억 8천만 원. 그 숫자가 제 눈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이 얼마에 팔릴지 알아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홀로 그런 행동에 나섰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어째서 멋대로 그렇게 말하려는 저에게 아내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어조로 받아쳤습니다. 멋대로요? 당신이 멋대로 2억 원을 잃었는데 내가 이 집의 가치를 알아보는 게 멋대로예요? 저는 더는 아무 말도 받아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감정서 뒷면에 손글씨로 빼곡히 메모를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잠자코 그 내용에 눈을 옮겼습니다. 아내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집을 5억 8천만 원에 판다. 그리고 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방 2칸짜리 아파트를 2억 원에 산다. 차액 3억 8천만 원이 손에 남고 지금의 예금 이력과 합치면 4억 8천만 원이 된다. 게다가 아파트면 유지비가 크게 줄어요. 아내는 담담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당 손질도 필요 없고 외벽 수리도 관리사무소가 해주니까요. 재산세도 절반 이하라고 해요. 하지만 관리비랑 수선 충당금이 들지 않소?
제가 그렇게 묻자 아내는 이미 알아본 뒤였습니다. 관리비랑 수선 충당금을 합쳐 월 30만 원, 그래도 지금 집 유지비는 월 80만 원이 들잖아요. 빼고 나면 월 50만 원이 절약돼요. 아내의 계산은 구체적이었고 하나하나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매달 50만 원 적자가 딱 0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자산도 1억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크게 회복되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아내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 집은 아버님께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지요. 그 마음은 나도 잘 알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투자로 크게 실패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대로는 머지않아 돈이 바닥나서 결국 이 집을 내놓게 될지도 몰라요. 몰려서 허둥지둥 파는 것과 지금 우리 뜻으로 팔아 안심할 수 있는 살림의 토대를 다시 짜는 것, 어느 쪽이 낫겠어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말은 조리에 맞아 어디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깊이 마음이 움직인 것은 그 사흘간의 침묵 속에서 아내가 홀로 여기까지 알아보고 궁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 대신 부부의 노후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던 겁니다. 그 행동력과 냉정함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혼자 돈 문제를 끌어안고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노여움이 아니라 잔잔한 강인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 둘이서 생각해요.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 놓고 노후를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이 여기까지 생각해 줄 줄은 몰랐소. 부부니까 당연하지요. 아내가 조금 미소 지었을 때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알겠소. 집을 팝시다. 당신 말대로 합시다. 정말 괜찮겠어요? 이 집에 대한 애착도 깊잖아요. 집보다 당신과 함께 마음 놓고 사는 게 훨씬 더 소중하오. 게다가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도 의외로 나쁘지 않을지 모르지.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잔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새삼 아내라는 사람의 강인함과 판단력에 존경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끌어안지 않고 부부가 힘을 모으는 것의 소중함을 몸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집을 팔기로 정하고 나서 저는 신기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내놓는 데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내와 둘이서 새 삶의 설계를 짜는 사이 오히려 앞을 향하는 마음이 싹 터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담당자와 이야기를 진행해 보니 최종 감정가는 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입지의 건물 상태라면 이 금액으로 틀림없이 팔립니다. 담당자의 말대로 한 달쯤 만에 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겠다고 나선 건 40대 가족이었는데 아이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며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새 보금자리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바람은 또렷했습니다. 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일 것, 마트와 병원이 가까울 것,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일 것, 그리고 방 2칸이면 충분하다는 것, 너무 넓으면 청소가 힘들고 둘이 살기엔 방 2칸이 딱 좋아요. 아내의 현실적인 생각에 저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 집을 둘러본 끝에 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지은 지 10년 된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방 2칸에 20평 남짓 예전 집의 4분의 1쯤 되는 넓이였지만 부부 둘이 살기엔 차고 넘쳤습니다. 값은 1억 8천만 원. 애초의 예산보다 2천만 원쯤 싸게 들었지요. 이사는 상상 이상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40년 치추억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가려내는 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벅찬 일이었지요. 그래도 아내와 둘이 이건 남기자 이건 버리자 의논하며 나아가는 일은 어딘가 즐겁기도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지훈이가 초등학생 때 만든 만들기예요. 여름방학 숙제로 만든 거구먼. 낡은 앨범이나 아이의 작품을 손에 들고 둘이서 예시하기에 꽃을 피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새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석 달이 지날 무렵 살림 형편은 몰라보게 나아져 있었습니다. 집을 판 대금 6억에서 새집 구입비 1억 8천만 원을 빼니 4억 2천만 원이 손에 남았습니다. 원래 있던 현금과 합치면 총 자산은 5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것이었죠. 무엇보다 컸던 건 매달의 지출이 극적으로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수선 충당금은 월 30만 원이지만 예전 집의 유지비 80만 원에 비하면 50만 원의 절약입니다. 재산세도 한 해 150만 원으로 예전에 400만 원에서 크게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달의 수지는 연금 300만 원의 지출도 거의 300만 원. 그 만성적인 적자가 마침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의료비나 간병 비용이 들어도 안심이네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삶에서 가장 놀란 건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토록 편해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마당에 풀 뽑기에 쫓길 일도 없고 외벽에 갈라짐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다리 허리에 가는 부담도 적고 여기 가까운 덕에 차에 기댈 일도 부쩍 줄었지요. 어째서 여태 그렇게 큰 집에 매달렸을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엔 또래 주민도 많아 관리 모임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낯익은 얼굴이 늘어갔습니다. 예전 단독주택 동네에서는 이웃과의 왕래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아파트에서는 복도에서 얼굴을 마주치면 스스럼 없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동갑내기 남자와는 아침 산책 동무도 되었지요. 저는 골프 대신 그 친구와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돈 들지 않는 즐거움이 뜻밖에도 풍요로운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쪽이 사람과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아내도 새 환경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75세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더없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잔잔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역 앞거리를 느긋하게 산책합니다. 예전 같은 사치는 없지만 마음 깊이 편안한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상의할게요. 그렇게 말해준 것이 제게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저는 이 1년을 돌아보며 몇 가지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노후에 정말로 중요한 건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맞는 마음 놓을 수 있는 살림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연금 월 300만 원, 저축 4억 원이라는 넉넉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큰 집을 계속 유지하고 조급한 마음에 투자에 손을 댄 끝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지요. 수입에 걸맞은 생활의 토대만
단단히 다져두면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배웠습니다. 둘째는 큰 집에 대한 집착이 노후의 살림을 짓누른다는 현실입니다. 넓은 마당도 번듯한 거실도 젊은 시절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유지비는 무겁게 어깨를 누르고 청소와 손질은 체력적인 짐이 되어갑니다. 아담한 집으로 옮긴 덕에 돈 걱정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그 자체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집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 경험이 일러줍니다. 셋째는 부부 사이에서 소중한 돈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둘이서 상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선의에서 아들을 도왔고 노후의 불안에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만하지만 어느 쪽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홀로 결정해버린 것이었지요. 만약 아내에게 털어놓았더라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 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알지도 못하는 투자에 쏟아붓는 일은 둘이서 의논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큰 실패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아내를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었다고. 아내에게 상의하면 반대할 거라 지레 짐작하고 홀로 내달려버린 그 판단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겁니다. 넷째는 믿을만 하다고 여겼던 상대에게서 온 이야기일지라도 솔깃한 투자에는 반드시 뒤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 20% 같은 상식 밖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이야기는 우선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한정된 자리, 지금만 저도 투자하고 있어요. 같은 말로 판단을 재촉하는 상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한 노년층을 노린 투자 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75세 저축의 태반을 잃고 부부 관계마저 위기에 빠졌던 저,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아내의 행동력과 둘이서 힘을 모으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진 상황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리한다. 홀로 끌어안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앞을 바라본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노후의 돈 문제로 불안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홀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배우자든 자식이든 친구든 아니면 지역의 상담 창구든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홀로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생각지도 못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일이 있는 법이지요.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마음 잘 압니다. 그러나 제 경험이 일러주는 건 연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연금에 걸맞지 않은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분수에 맞는 보금자리를 고르고 무리 없는 생활을 보낸다. 그것만으로 노후의 불안은 놀라울이 많지 작아집니다. 제 경우를 돌아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떠오릅니다. 현역 시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노후에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던 시절엔 수입도 많아 큰 집을 유지하는 것도 일주일에 몇 번씩 골프를 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금 생활에 들어서면 들어오는 돈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살림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 들면 당연하다는 듯이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정년을 맞으면 살림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집의 규모는 적절한가, 고정비의 군더더기는 없는가, 지출과 수입의 균형은 맞는가. 이것을 부부가 함께 확인하기만 해도 노후 파산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저처럼 몰린 뒤에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손을 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은 그 큰 집에 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좁아졌지만 아내와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잃은 것은 많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의 넓이도 통장의 숫자도 아닙니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과의 잔잔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풍요로움인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들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